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한 기업이 작년에 5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3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주가는 지난 1년간 무려 150% 상승했습니다. 말이 되나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인데 왜 투자자들은 열광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흥미로운 현상, 적자,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마존을 기억하시나요? 1997년 상장 당시 아마존은 연간 매출이 1억 5천만 달러에 불과했고 적자폭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2000년까지 아마존은 단 한 번도 분기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상장 초기 18달러에서 1999년 말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은 지금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로 아마존은 수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 물류센터를 건설하고 가격을 낮추고 고객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클라우드 컴퓨팅 강자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투자자들은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삽니다. 전통적인 가치 투자에서는 PER, ROE, 배당 수익률 같은 지표를 봅니다. 하지만 성장주 투자에서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이 보는 것은 TAM, 즉 전체 시장 규모입니다. 만약 한 기업이 100조 원 규모의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시장 점유율이 5%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현재는 적자지만 향후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 기업의 미래 가치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투자자들은 바로 이 성장 스토리에 투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테슬라를 보시죠. 테슬라는 2003년 설립 이후 2020년까지 연간 기준으로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무려 17년간 계속 적자였습니다. 누적 적자는 수조 원에 달했죠. 그런데 2020년 이전 10년간 테슬라의 주가는 어땠을까요? 2010년 상장 당시 17달러였던 주식은 2020년 초 분할 조정 기준으로 약 3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적자 기업인데도 주가는 꾸준히 상승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전기차 시장이라는 거대한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술 기업으로 본 겁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는 연간 약 3천조 원입니다. 그중 전기차가 차지할 비중이 50%를 넘어간다면, 그리고 테슬라가 그 시장에서 20%의 점유율을 가진다면, 이런 계산을 해보면 테슬라의 잠재적 연매출은 300조 원이 넘습니다. 현재의 적자 몇 조 원은 미래의 300조 원 매출을 위한 투자로 보인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매출 성장률과 시장 지배력입니다. 적자 기업이라도 매출이 매년 50%, 100%씩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강력한 견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쿠팡을 예로 들어볼까요? 쿠팡은 2021년 뉴욕 증시에 상장할 당시까지 설립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2020년 영업손실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상장 당시 기업 가치는 무려 100조 원에 달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한 것은 쿠팡의 매출 성장률이었습니다. 2018년 4조 원이었던 매출이 2019년 7조 원, 2020년 13조 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80%가 넘었죠. 이런 성장세라면 조만간 손익분기점을 넘어 대규모 흑자로 전환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쿠팡은 2022년 4분기에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고 이후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적자 기간 동안 구축한 물류 인프라와 고객 기반이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많은 플랫폼 기업들은 초기에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일단 규모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비용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배달 플랫폼을 생각해 보세요. 한 지역의 배달 건수가 하루 100건일 때와 1000건일 때의 효율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1000건일 때는 배달 기사의 동선을 최적화할 수 있고 한 번 이동으로 여러 건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건당 배달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네트워크 효과와 플랫폼의 경제학입니다.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효과란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버는 설립 이후 수년간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한 해에만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갔고 2019년 상장 당시 기업 가치는 8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 도시의 우버 기사가 100명 있을 때와 1000명 있을 때 승객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사가 많을수록 대기시간이 짧아지고 대기시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승객이 우버를 사용합니다. 승객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기사가 플랫폼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일단 한 도시에서 우버가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면 후발주자가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확보된 네트워크 효과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타당한 겁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10만 명일 때와 10억 명일 때의 플랫폼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초기에 광고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용자 확보에 집중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파괴적 혁신과 기술적 우위입니다. 어떤 기업들은 기존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현재는 작고 적자일 수 있지만 기술이 완성되고 시장이 성숙하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DVD 대여 사업에서 스트리밍으로 전환하던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가는 70% 이상 폭락했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넷플릭스의 몰락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다르게 봤습니다. 스트리밍이라는 기술이 궁극적으로 DVD는 물론 케이블 TV까지도 대체할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그 기술과 콘텐츠를 가장 잘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2년 바닥을 찍은 넷플릭스 주가는 이후 10년간 5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스트리밍 전환 과정에서의 단기 적자는 장기적 성장을 위한 필수 투자였던 겁니다. 바이오 제약 기업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신약 개발에는 보통 10년 이상이 걸리고 수조 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 기간 동안 기업은 매출 없이 연구 개발비만 지출하므로 계속 적자입니다. 하지만 신약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FDA 승인을 받으면 어떨까요? 단일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연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임상 3상을 통과한 파이프라인을 가진 바이오 기업의 주식에 기꺼이 투자합니다. 현재의 적자보다 미래의 약값이 중요한 거죠. 다섯 번째 이유는 투자 심리와 시장의 유동성입니다. 사실 여기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적자 기업의 주가 상승이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장의 과도한 낙관론이나 투기적 열풍이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를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역사적 저점으로 내려갔고 중앙은행들이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성장주, 특히 적자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ARKK ETF로 유명한 캐시 우드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당시 수많은 적자 성장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줌, 로쿠, 스퀘어 등의 주가는 2020년 한 해 동안 2배에서 5배까지 올랐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여전히 적자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자 어떻게 됐나요? 이들 주식의 상당수가 고점 대비 7,080% 폭락했습니다. 유동성이 빠져나가자 적자 기업에 대한 관용도가 급격히 낮아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적자 기업에 투자할 때는 단순히 주가 상승만 보지 말고 그 기업의 펀더멘털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적자 기업이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출 성장률을 보세요. 연간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지속하고 있나요?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나요? 아니면 둔화되고 있나요? 둘째, 단위 경제성을 확인하세요. 고객 한 명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고객이 생애 주기 동안 가져다주는 수익의 비율은 어떤가요? LTV 대 CLC 비율이 3대1 이상이면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셋째, 현금 소진율을 점검하세요. 현재 보유 현금으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나요? 추가 자금 조달 없이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나요? 넷째, 경쟁 우위를 평가하세요. 이 기업이 가진 기술, 브랜드, 네트워크 효과가 진짜 지속 가능한 혜자인가요? 아니면 돈만 있으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건가요? 다섯째,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을 보세요. 적자를 내면서 쓰는 돈이 미래 성장을 위한 합리적 투자인가요? 아니면 그냥 낭비인가요? 실제 사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10년대 후반 위워크라는 공유 오피스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업 가치가 470억 달러까지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적자 규모도 함께 커졌고 결정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IPO를 추진하던 중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단위 경제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공간을 빌리는 비용보다 재임대 수익이 작았던 겁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적자도 커지는 구조였죠. 결국 IPO는 무산됐고 기업 가치는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반면 에어비앤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아 2020년 말 성공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핵심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에어비앤비는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플랫폼 모델이었고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성이 개선되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상장 이후 빠르게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적자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 시장 지배력, 네트워크 효과, 혁신 기술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적자 기업이 미래의 아마존이나 테슬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짜 성장 스토리와 과장된 스토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비전만 보지 말고 냉정하게 숫자를 분석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적자는 때로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때로는 그냥 돈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성장주 투자의 핵심입니다.